예, 안녕하세요.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56회 보험연구원 산학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의 정광민입니다. 예, 오늘 그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산업을 통상 저희가 이제 규제산업이라고 부를 만큼 금융산업과 규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금융업의 수익 창출과 성장보다는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조에 맞춰서 금융산업도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굉장히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잘 관리해서 보험 소비자의 재정적 회복을 돕고 고객 신뢰를 높이는 문제는 매번 이야기가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벌써 도입된 지 2년 된 IFRS 17이나 킥스도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의 이슈 문제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무정보 신뢰도, 나아가서 산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민감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보험산업에 도입된 규제의 효과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한 학술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생명보험 상품 그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던 그 준비금 적립 기준 강화 규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큼의 효과를 보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보험 규제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는 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제는 중앙대학교의 윤지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30분가량의 발제를 진행해 주시고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작 전에 토론자분들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안리 재보험의 권승수 상무님 오셨고요. 보험연구원의 김석영 박사님도 오셨습니다. 예, 이대 안재윤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 이제 발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발제자이신 윤지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어, 안녕하세요. 먼저 56회 보험연구원 산학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윤지연이라고 하고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Fixing Shadow Insurance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서울대 경제학과 최재원 교수님 그리고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에반 이스만, 김경희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이서 공저한 논문입니다. 이거는 학술 논문 치고는 조금 초기 단계의 논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험연구원 산학 세미나의 그 논문으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섀도우 인슈런스라는 것이 미국 생명보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은 규제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오늘 보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논문을 오늘 발표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제목과 같이 Fixing Shadow Insurance죠. 그래서 Shadow Insurance에 대한 규제가 과연 Shadow Insurance를 픽스를 했는가, Shadow Insurance 사용을 저해시켰는가, 그 논문 제목 그대로 이제 이거를 empirically 테스트한 것이 저희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 인슈런스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과 2003년 1월에 보험 감독관 협회인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는 모델 레귤레이션 830, 그리고 다른 말로는 레귤레이션 XXX로 널리 알려진 모델 레귤레이션 830과 레귤레이션 AXXX로 널리 알려진 액추어리얼 가이드라인 38을 도입하였습니다. 근데 이 규제들이 어떤 것을 변화를 시켰냐면은 새로 계약된 정기 보험과 유니버셜 보험의 책임 준비금의 규모를 크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redundant reserve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economic reserve라고 해서 정말 보험사가 필요한 책임 준비금을 economic reserve라고 한다면 이 규제 이후에 그 이만큼 훨씬 더 많은 statutory reserve를 쌓도록 한 것이 이 규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차이인 excess reserve 혹은 redundant reserve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 이후에 보험사의 부채가 크게 증가를 하였고, 따라서 훨씬 그 economic reserve보다 필요한 reserve보다 더 많은 reserve를 쌓도록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2000년 초반에 이러한 규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생명보험사들이 섀도우 인슈런스의 사용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인슈런스라는 것이 뭐냐면 그 NAIC 와이페이퍼나 해링턴, 코이엔 앤 요고가 섀도우 인슈런스란 엄격한 규제와 신용평가를 받는 그 프라이머리 인슈러가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 설립된 동일 그룹 내 자회사의 재보험을 통해 부채를 전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인슈러가 있는데 이 프라이머리 인슈러는 보통 규제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신용 평가를 받는데 그 자회사 중에 뭐 버뮤다나 케이만 아일랜드 같이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 설립된 자회사에 재보험을 사는 방식을 통해서 부채를 전가하는 것을 이제 섀도우 인슈런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 생명보험사가 섀도우 리인셔러에 전가한 생명보험과 연금 부채가 2002년 110억 달러에서 2012년 3,640억 달러로 약 33배 증가하였다는 것을 이제 코인앤 요고 2016년 페이퍼가 다큐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보험 전문가시니까 좀 듣기에도 섀도우 인슈런스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가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래서 섀도우 인슈런스의 사용의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뉴욕 디파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서비스나 NAIC 와이페이퍼에서 이거를 조사한 결과 사실 섀도우 인슈런스 사용은 어떠한 리스크도 실질적으로 제거를 하지 못한다. 이는 껍데기 회사에 내부적으로 리스크를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적인 눈속임은 재무 지표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규제적 사각지대를 만들며 보험 가입자들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그 프라이머리 인셔러가 재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가하는 그 상대 재보험사가 사실 굉장히 파이낸셜리 스트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스트롱한 단어를 써서 이거는 파이낸셜 알케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섀도우 인슈런스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섀도우 인슈런스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제 규제적 대응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제적 대응이 PBR 프레임워크인데 생명보험사들이 그 PBR 프레임워크 전에는 책임 준비금을 계산을 할 때 일률적인 공식과 보수적인 가정에 따라 산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해약률과 일정한 사망률과 고정 이율 등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보험사 A와 B가 있는데 같은 프로덕트를 판다고 했을 때 A와 B는 같은 책임 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섀도우 인슈런스의 그 원인이 이 redundant reserve에 대해 redundant reserve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 하니 이 PBR 즉 Principle Based Reserving Framework라는 것은 이제 각 보험사들이 각자의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임 준비금을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본인 자체 해약률이나 자체 사망률 혹은 이자율 등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같은 보험사 A와 B가 있더라도 이게 보험사 A와 B가 같은
양의 같은 라인 오브 비즈니스의 프로덕트를 팔더라도 이제 책임 준비금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규제는 책임 준비금의 right sizing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책임 준비금이 얼마냐 이거를 보험사별로 개별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redundant reserve가 줄어들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책임 준비금이 right size가 된다고 하면은 보험사가 섀도우 인슈런스를 사용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이 규제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서머라이즈 하면은 이제 섀도우 인슈런스를 많이 사용하게 된 배경이 이제 너무 리던던트 리저브가 많기 때문에 이게 보험사가 이게 부담이 되니까 섀도우 인슈런스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보험사별로 각자 책임 준비금을 본인의 익스피리언스에 맞게 이렇게 이코노믹하게 라이 사이즈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면은 이게 익세스 리저브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섀도우 인슈런스를 사용해야 될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 프레임워크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 인슈런스라는 것이 뭐 아까 그 뉴욕 파이낸셜 그 서비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인베스티게이트를 하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이게 대두가 돼가지고 이거를 픽스하기 위해서 2005년 보험산업과 규제당국은 PBR 방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2009년에 스탠다드 밸류에이션 로우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2012년에는 스탠다드 Non-Forfeiture Law for Life Insurance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BR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 관련된 러들을 수정을 했고 그리고 2012년에는 또 NAIC PBR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에서 2013년에 렉토 앤 어소시에이츠라는 컨설팅 회사를 고용을 했는데 고용을 해서 이 문제가 되는 XXX, AXXX 섀도우 인슈런스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 PBR 추진 태스크포스는 렉터 앤 어소시에이츠의 제안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렉터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 AG 48을 2014년 12월 16일에 채택을 하고 이게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PBR이라는 게 이제 리저브 자체를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되게 그 프로세스가 되게 길고 되게 코스틀리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약간 이거에 대한 임시 조치로 이제 도입이 된 게 이 AG48입니다. 그래서 AG48은 PBR 체계로 전환하기 전에 섀도우 인슈런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임시 조치로 도입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G48이라는 게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된 XAXX 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AG48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PBR은 이제 리저브 자체를 칼큘레이트 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고 AG48은 보험사가 재보험을 통해서 책임 준비금을 이전을 할 때 PBR로 계산했을 때만큼의 책임 준비금만큼을 이제 그 전에는 그냥 트랜스퍼를 하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그만큼은 적절한 담보, 즉 하이 퀄리티 에셋으로 이거를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섀도우 그 뭐 벌뮤다에 있는 뭐 그런 재보험사에 뭐 재보험을 전가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PBR로 계산했을 때 그만큼은 아무렇게나 전가를 하면 안 되고 프라이머리 인슈어가 하이 퀄리티 에셋을 담보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A48의 그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 렉터 리포트 그 렉터 앤 어소시에이트의 그 파운더가 닐 렉터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제안하면서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섀도우 인슈런스를 사용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다. 왜냐면은 그 프라이머리 인슈어가 그만큼을 이제 하이 퀄리티 에셋으로 내가 이걸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 재보험을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리스크를 그냥 뭐 이렇게 쉬프트 하는 것으로 넘어서서 그만큼을 하이 퀄리티 에셋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섀도우 인슈런스의 문제점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AG48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 AG48을 법제화한 Credit for Reinsurance Model Law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Term and Universal Life Insurance Reserve Financing Model Law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보험사가 그 보험 산업이 주별로 레귤레이트이 다르기 때문에 주 정부가 모델로 787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AG48이 해당 주의 법률로 공식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AG48은 어떻게 보면은 PBR로 가기 위한 조금 인터임 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부터는 PBR이 공식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게 워낙에 큰 변화이다 보니까 2017년에서 2020년까지 3년 동안은 이제 voluntarily adopt 할 수 있는 그런 그레이스 3년 동안의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고 2020년부터는 PBR이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페이퍼에서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뭐, 섀도우 인슈런스가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많다고 해서, 뭐, 에이지 48이나 PBR 같은 규제적인 그런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러한 규제적 변화가 섀도우 인슈런스 사용을 저해시켰는가라는 것이 저희 페이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G48과 PBR 모두 생명보험사가 섀도우 인슈런스를 사용할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 규제 조치이기 때문에 이 규제가 자기의 목표대로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은 이 규제 이후에 섀도우 인슈런스 사용이 줄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 청장인 벤저민 러스키는 뭐라고 했냐면은 PBR과 섀도우 인슈런스는 동일한 문제에 대한 증상이다. 이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책임 준비금을 줄이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렉터 리포트는 위험한 PBR 방식을 촉진하고 정착시키는 트로이 목마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 규제의 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PBR은 그 책임 준비금을 어떻게 라이 사이즈 하는 것이 목표고 AG48도 그만큼 PBR로 계산했을 때 책임 준비금 만큼을 하이 퀄리티 에셋으로 이거를 담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섀도우 인슈런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섀도우 인슈런스를 사용할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보험사에게 섀도우 인슈런스를 조금 덜 사용하게 인센티바이즈 하는 것이 과연 섀도우 인슈런스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뭐, 벤자민 러스키 같은 사람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섀도우 인슈런스 사용을 못하게 하려면, 못하게 하는 규제를 해야지, 규제적으로 이거를 규제를 해야지, 인센티바이즈를 해서, 보험사가 그렇게 할 요인을 줄이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저희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이제 섀도우인데, 이제 섀도우는 보험사 I의 T 년도 전체 책임 준비금 중에 섀도우 인슈런스 액티비티의 비중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보고 싶은 게 이 year의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러니까 해별로 섀도우 인슈런스 액티비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는 게 저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섀도우 인슈런스 액티비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뭐 그룹 인디케이터, organizational form, 뭐 firm size, premium growth, leverage ratio 등등 뭐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리그레션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섀도우 인슈런스에 대해서 저희의 메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맨 밑에 것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그 코이엔 요거 페이퍼에서 한 거랑 똑같이 메저를 한 건데 AM 베스트 레이팅이 없는 미인과 자회사에 출제된 총 재보험 거래액을 섀도우 인슈런스의 프록시 중에 하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 NALC 애뉴얼 리포트 중에서 스케줄 S 파트 3 섹션 1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프록시로는 Foreign Affiliated라고 해서 해외 자회사에 출제된 총 재보험 거래액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조금 정확한 프록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다른 두 개는 총 재보험 거래액인데,
이 다른 페이퍼들이 이거를 쓴 게 아마 데이터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이 섀도우 인슈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쉐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에비던스 중에 하나가 2014년부터 NAIC 애뉴얼 리포트에 이 페이지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Supplemental Term and Universal Life Insurance Reinsurance Exhibit이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되고 있는 XXX, AXXX 라인에 대해서만 리포트를 하도록 이제 2014년부터 이 새로운 페이지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섀도우 인슈런스에 대한 그 문제점을 되게 문제점이 되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더스트리에서 어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에비던스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페이지는 2014년부터 생겨가지고 이제 2014년부터는 비면제 자회사에 출제된 그 총 재보험 거래액이 아니라 XXX 재보험 거래액을 만을 그 XX 라인만 캡처를 해서 XXX affiliated 해서 이제 총 저희가 세 가지의 다른 섀도우 인슈런스 프록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샘플은 2011년부터 2021년 미국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리고 아카데믹 페이퍼에서 자주 쓰이는 에셋이 없거나, 레버리지 레이쇼가 없거나, ROA, RBC 레이쇼, 캐시 홀딩스, 텍스스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X 액시스가 이제 2여고, 이 맨 위에가 토탈 리인슈런스고, 이제 맨 밑에 두 가지 라인이 저희의 그 섀도우 인슈런스에 대한 프록스인데, 보시면은 2015년 AG48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섀도우 인슈런스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들의 시작인데, 보시면은 2015년부터 이 섀도우 인슈런스가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섀도우 인슈런스 액티비티가 그렇게 줄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 재보험이 아니라 그 딱 XXX 라인만 본 건데, 이 문제가 되는 그 라인만 본 건데, 이 파란색 바가 이제 XXX Affiliated Reserve Credit, 그 저희가 사용한 그 세 번째 그 섀도우 인슈런스의 프록시를 플랫을 한 건데, 역시나 2015년부터 이거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들어갔는데도, 2019년 이후부터 조금 플랫아웃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주는 트렌드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머리 스태티스틱인데 기초 통계량인데 먼저 말씀을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맨 위에 세 가지가 그 섀도우 인슈런스에 대한 프록시인데 이게 그 세 번째가 그 코인앤 요거 페이퍼에서 쓴 프록시가 보시면은 그 민이 가장 높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통합적인 컴프리헨시브한 메저라고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가장 조금 정확한 메저인 XXX Affiliated가 이제 민이 가장 작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문제가 된 라인만 저희가 캡처를 했기 때문에 그 다른 프록시들보다 조금 더 그 평균치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그레션을 돌린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 가지의 다른 프록시들이 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그래서 이 리그레션이 뭐냐면은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포스트 에이지 48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에이지 48이 2015년 이후에는 1 그리고 그 전에는 0으로 해서 이런 섀도우 인슈런스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 이후에 규제들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 섀도우 인슈런스 액티비티가 줄었느냐 이거를 봤을 때 다 양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이후에 오히려 섀도우 인슈런스 액티비티는 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에이지 48은 사실 그냥 바이너리예요. 그래서 2015년 이후면 1, 그 전이면 0인데 저희가 그 다음에는 이 코이피션트를 해별로 해서 컨트롤들 그대로 놓고 그 코이피션트의 그 개수를 플러스를 한 게 이 피겨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XXX affiliated일 때 그 개수를 해별로 이제 이어별로 봤을 때 2015년 이후에 뭐
늘어나는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프록시인 섀도우 리인슈런스를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놓고 봤을 때 또한 2015년 이후에 이 액티비티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섀도우 인슈런스 액티비티는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것이 뭐 이 피겨에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가 문제지? 하고 어, 주별로 미국은 그 보험 산업이 주별로 레귤레이션이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조지아, 뉴욕, 테네시 같은 경우에는 그 캡티브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한 주입니다. 뭐 반대로 뭐 케이맨 아일랜드,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버몬트 이런 데는 되게 규제가 약한 데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주를 restrictive state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이 restrictive state을 year indicator와 interact를 해서 그 코에피션 플롯을 그려보았는데 그랬더니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그 XXX 어필리에이티드고 또 비슷하게 그 섀도우 인슈런스를 디펜던트로 놓고 똑같이 해보았더니 여기서도 역시나 2015년 이후에 인터랙트를 했더니 조금 줄어드는 그런 트렌드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 지금까지 했던 테이블이나 피겨에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규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섀도우 인슈런스의 사용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주 단위의 캡티브 규제가 섀도우 인슈런스의 사용을 조금은 그래도 억제를 하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은 일부 규제를 통해서 섀도우 인슈런스의 사용을 타겟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AG 48이나 PBR 같이 섀도우 인슈런스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섀도우 인슈런스를 사용할 요인을 주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 페이퍼의 지금까지의 파인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future step 이제 이게 조금 early stage work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AG 48 이후 뭐 그런 식으로 봤는데 샘플 피리어드를 조금 더 늘리고 PBR이 직접적으로 섀도우 인슈런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보고 싶고 그리고 AG48과 PBR이 생명보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는 것이 저희의 넥스트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섀도우 인슈런스를 사용할 요인을 막 이렇게 되게 페이버러블한 요인을 많이 줬는데 생명보험사들이 사실 섀도우 인슈런스를 계속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뭐 그 폴리시 홀더에게 그래도 가격은 조금 더 좋게 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컴퓨터 라이프 프라이싱 데이터를 저희가 구해가지고 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보는 것이 다음 퀘스천이고요. 그래서 이 섀도우 인슈런스가 미국 생명보험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이고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규제적 노력이 있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보험 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재보험 전략인 것 같고 왜냐하면은 보험업법과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그리고 한국 보험사들은 대부분 공인된 재보험사와 거래를 하고 그리고 가장 크게는 미국은 이렇게 주별로 보험업법이 다른데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보여지는 규제적 차익거래, 즉 regulatory arbitrage의 그런 기회가 되게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러한 섀도우 인슈런스 액티비티에 참여할 그런 environmental 세팅이 조금 안 되지 않나. 뭐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이 보험 산업의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번 그 토론을 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연구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요 AG48 그다음에 PBR 지금 이제 관리를 위한 어떤 규제 모형이 도입된 이후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시장의 전략 변화를 유도하였는가? 예, 그런 문제를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국내 시장하고는 상당히 또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 연구의 결과를 또는 이제 지금 중간 결과를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
예,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모델 측면에서도 그렇고 결과에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토론 뒤에 저희가 이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바로 이제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 자료를 미리 좀 받아서 살짝 봤는데 내용들이 너무 충실하셔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준비하신 내용을 봤을 때도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데 그 플로우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코리안리 재보험의 권승수 상무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리안이 권승수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섀도우 인슈런스 관련돼 가지고 제가 그 패널 토론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섀도우 인슈런스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 논문을 받아보니 저희 회사에서 수주하고 있는 상품인 것 같아서 단지 용어가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널 토론을 수락하고 뭐 몇 가지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그 현재 어, 우리나라에서 세븐틴을 도입해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랑 빗대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윤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연대 순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제도별로 준비금 수준이 어떻는지 좀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가 실제 북미 사망에 대해서 수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숫자를 좀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넣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요약하고 제 시사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의 주제는 사실은 이제 뭐 말씀하신 PBR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섀도우 인슈런스의 그 인센티브를 줄이는 형태의 포커스가 주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첫 번째 시발점은 이제 그거보다 이전에 왜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90년대 굉장히 그 미국의 보험사들의 공격적인 상품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기에 보험료를 낮추고 이제 보장을 길게 유지하는 정기보험이나 개런티드 UL이라고 해서 그 노랩스 개런티라는 UL 그 변액 유니버셜 라이프 상품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런티드 UL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일정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보험료만 납입하면은 적립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들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NAIC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준비금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금 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연한 얘기인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트리플렉스라는 이제 그 모델 레귤레이션이 2000년에 도입이 되고 정기보험하고 개런티드 유해를 대상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준비금 수준이 굉장히 높다 보니 이제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곳으로 준비금을 이전시켜야 되는 니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그 델라웨어, 버먼,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곳에서 재보험 규제가 조금 완화되면서 캡티브 리인슈런스 설립이 증가되게 되고 이제 규제 차익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들이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아까 그 논문에 발표하신 내용에 봤더니 섀도우 인슈런스라는 용어 자체는 거의 2015년에 논문에서 정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저희도 저 2015년 이전에 이미 저 계약을 수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을 섀도우 인슈런스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용어일 뿐인 것 같고요.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준비금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실질적인 이커널 리저브보다 훨씬 더 많은 액세스 리저브를 쌓아야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준비금 부담을 줄이고 그 자본 부담이 똑같이 생기는 거니까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사의 일종의 행동 양식이 정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아시겠지만 AIG라는 회사들이 이제 저때 이제 금융위기 상태였었고 CDS 이런 것들 파생 상품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었고 실제 AIG는 섀도우 인슈런스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티브 보험사의 대규모로 준비금을
출제하면서 본사 준비금을 줄이는 이런 작업들을 했고, 실제 AIG는 그 정부로부터 1,820억 불 가량의 구제금융을 받아서 일단 그 금융위기를 막는 형태가 됐었었죠. 그래서 범사들의 재무 건전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이런 섀도우 인슈런스가 금융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좀 증폭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직접적인 규제 조치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2013년도에 그 뉴욕 금융청에서 섀도우 인슈런스 자체가 보험사의 실제 지급 능력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 보험사들이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거의 3,800억 불 이상의 책임 준비금을 축소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주는 이제 굉장히 그 섀도우 인슈런스 활용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그 자체적인 규제를 도입했지만, 뭐 연방 차원의 규제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NAIC의 개입과 규제가 더 강화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섀도우 인슈런스 관련된 그 전국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PBR에 대한 제도 도입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사실 PBR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PBR과 2018년도에 LDTR을 제가 같이 적어놨는데, 이제 PBR은 이제 그 감독 차원에서 NAIC 차원에서 감독 차원에서 준비금 적립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그 예정되어 있는 우리로 치면 옛날 원가법 기준의 준비금 개념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시가 개념의 준비금을 도입하는 건데, 이제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 이게 PBR이 도입되고 뭐 LTI가 도입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IFRS 17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IFRS 17이 처음에 그 미국에서 그 FASB가 IASB랑 같이 코어를 하기로 했다가 IFRS가 상당히 이제 유럽의 컨셉으로 많이 이제 집중되면서 USKB 갖고 있는 어떤 위치가 약간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 FASB가 그 미국 이제 회계 기준원이 ISB의 어떤 제안을 사실은 거절했고요. 자체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한 게 LDTI거든요. 그래서 PBR은 뭐 실제 위험을 반영한 이코노믹 리저브를 적립할 수 있도록 그 베스트 에스티메이트 어썸션을 가지고 스타캐스틱 시뮬레이션을 도입해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게 하고, LDTI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주어진 할인율이 아니고 마켓 드리븐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할인율을 적용함으로 해 가지고 준비금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사실 이 개념이 뭐 하나는 감독원, 하나는 회계 기준원,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세븐틴에서 말하는 일종의 이제 시장 그 마켓 프라이스를 산출하는 그런 기준을 도입한 건데, 이 도입 자체가 이게 섀도우 인슈런스를 금지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이거는 그냥 IFRS가 이제 사실 글로벌 대세가 2017년도 5월 달에 IFRS 17의 디스커션 페이퍼가 처음 나온 때였어요. 그리고 저 때는 이제 디스커션 페이퍼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익스포즈 드래프트가 나온 게 한 2, 3년 후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가 원래 타겟 데이트였습니다. IFRS 17을 도입하는 IASB에. 그런데 이제 이게 도입된 거는 이제 ISB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시가평가에 대응되는 USGAAP에서 뭔가 다른 체계를 도입한다는 관점에서 저는 PBR과 LDTI가 도입이 된 거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섀도우 인슈런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PBR과 LDTI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전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시가평가 체계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컨셉에 부응해서 미국에서 개발한 거지. 이게 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뭐 물론 저기 섀도우 인슈런스 컨셉과 PBR이 도입이 결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궤를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만 이게 이제 PBR과 LTI가 도입되게 되면 이코노믹 리저브를 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뭐 트리플렉스나 이런 제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준비금 요구가 커져가지고 액세스 리저브를 회사가 해지해야 되는 요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저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도 이제 뭐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섀도우 인슈런스 관련돼서 규제 차익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그 PBR이 도입되면서 섀도우 인슈가 줄어드느냐라는 문제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냐, 또는 이제 섀도우 인슈런스 자체가
이름이 섀도우 인슈런스로 붙여지니까 상당히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거든요. 이게 왠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림자 금융이란 이런 그런 용어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데 사실은 뭐 그런 측면의 의미보다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을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 반드시 이제 트리플렉스의 영향에 뭐 때문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금 수준을 제가 간략히 정리하기 전에 트리플렉스에 대한 대응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출제를 하신 방식이 있고요. 또는 출제와 파이낸싱을 제가 구분했지만 출제와 파이낸싱을 같이 엮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출제는 아까 전에 이제 그 지금 유레이션 모델에서는 사실 그 자회사, 자회사들 대상으로 출제한 부분들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미국 내 저 퍼미티드 인슈어러에는 코인슈런스 방식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텍스 헤이븐 이런 지역에다가 캡티브를 설립하고 코인슈런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 해외 재범사에 그 LC를 개설해 가지고 일종의 어떤 식의 담보를 제공을 받으면서 YRT라고 Yearly Renewable Term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위험보험료를 수주하는 방식을 YRT라고 하는데요. YRT 방식으로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받은 건 아니고요. 다른 회사도 받았고 저, 저 계약을 저희가 이제 거의 10년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자회사에만 출제하는 건 아니다. 자회사 아닌 회사에도 다른 형태의 재범 형태로 출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파이낸싱 형태가 또 곁들여지게 되면 캡티브 인슈런스하고 파이낸싱을 같이 엮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뱅크 파이낸싱 이런 방식도 있고, 스트럭처드 시큐리티 해가지고 IRS 발행을 통해서 자본 조달하는 방식,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회사의 그 준비금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발생을 했을 때 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리그레시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 또는 또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잘 구분되어질 수 있는가가 좀 이론적으로는 조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금 제도 별로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제 triple X net debt liability with financing이라고 해서 이제 파이낸싱을 하면서 triple X를 대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준비금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VM20 이게 PBR로 만든 거 PBR 제도에서 만든 평가 기준 매뉴얼의 생명보험 부분을 VM20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준비금이 좀 더 크고 그다음에 뉴욕 레귤레이션의 한 부분도 좀 있고요. 이게 20년짜리 텀 라이프 기준인데 트리플렉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일부 자료도 있고요. 제가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이제 이 인수를 검토할 때는 저희가 분석할 때는 저그 스태츄리 그 실질 이코노믹 리저브보다 그 트리플렉스 리저브가 제가 분석한 거는 거의 4배 이상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출제를 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접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희 회사에서 수주한 계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0년대부터 수재를 해왔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한 2018년까지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하면 이제 YRT니까 손해율만 보시면 되는데 거의 90% 이하였고요. 제가 2024년도까지 그 누계 위험보험료 1.8조를 수주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회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연도별 숫자를 잘 보여드리기 어려서 빼긴 했는데 옛날보다 최근에 굉장히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희도 수주를 많이 늘렸고요. 다만 팬데믹 도래하면서 굉장히 손해율이 안 좋아졌죠. 근데 저희 받은 데이터를 팬데믹 효과로 인한 추가적인 액세스 데스를 제외하고 봐도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거래하면서 계속 할인이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요율이 인하된 부분도 있고 그 미국 사망보험의 가입자들이 이제 그 모털리티 임프루먼트가 없는 히스패닉계 이쪽의 가입자의 비중이 증가한 계약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마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까지 포함돼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손해율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기존 조건에 대한 개선을 굉장히 강하게 저희가 추진을 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보유계약의 조건을 개선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향후에 받는 계약들의 조건도 계속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힘들게 지금 조건을 개선해가지고 저 부분을 100% 밑으로 떨어뜨리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섀도우 인슈런스 자체가 이제 기존엔 준비금을 이전해가지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개선시키는 이런 용도로 활용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저게 10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거의 실질적인 위험 전가 영역으로 약간 변화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저희 회사의 실적이고요.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 섀도우 인슈런스가 이제 그 시장에 도입되고 하고 그다음에 뭐 보험사와 그 감독 기관에 제가 이제 쓸데없이 또 이게 도전과 응전이 생각나가지고 이게 말을 썼는데 이게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감독 기관의 응전이 뭔가 이게 저희 뭐 보험사와 감독 기관이 서로 그 반대 포진에서 서로 싸운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각 그 개별 행위 주체가 최선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뭐 시장의 도전이 지금 정리해 보면은 뭐 시장 경쟁이 강화돼서 보험사가 경제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리스크가 증가하고 감독 기관이 저런 제도를 도입했더니 또 보험사의 재무 건전이 악화되고 그리고 뭐 섀도우 인슈런스 등장하고 또 뭐 보험사의 지급 불능 위기가 생기고 계속 뭐 제도가 또 강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보험사가 당연히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를 규모를 성장시키고 또 재무 건전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회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섀도우 인슈런스 용어 자체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다만 이런 시장이 있고 이런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저희 나라는 그때는 시가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금을 그렇게 적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지면 그런 거를 수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툴플렉스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저기 두세 배로 적어놨지만 이코노믹 리저브 대비해서 거의 4배, 5배 수준까지 NAIC가 감독상의 준비금을 그렇게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부분에 저는 약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준비금을 설정할 때 분명히 이제 저희 나라 같으면은 그런 준비금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실제 마켓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를 다 피드백을 받고 수준을 조정하거나 할 텐데 뭐 그때는 왜 굉장히 강력한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 뭐 아까 전에 그런 그 금융위기 상태나 이런 것들도 있었었지만 뭐 그거 이전에 도입이 된 거니까 사실은 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저만큼의 리퀘어먼트가 저는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NAIC가 저런 의사결정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소비자의 효율을 높이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근데 또 정교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준비금 위정 관점뿐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전가 관점으로 출제 측면이 더 강화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사점은 이제 이게 저희는 IFRS 수호 기간 동안 원가법 개념이기 때문에 준비금 이전에 그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2, 3년간 세븐틴이 도입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과정이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제 물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해소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불편한 사실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과정을 거의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래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세븐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입 이후에 굉장히 또 추가적인 뭐 실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년에 무죄지 상품의 해지율 모형이 도입된다든지 이런 그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익 수준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킥스 비율은 하락해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기감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배당 여력도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고 시장 경쟁도 엄청 치열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지금 자본성 증권을 그 재작년까지는 거의 1년에 3조 정도를 계속 발행을 해왔는데 작년에 8.6조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도 벌써 몇 개 회사가 굉장히 많은 그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고 공동재보험도 이제 출제를 많이 하게 되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출제율도 굉장히 늘어났는데 저기 킥스가 도입되면서 그 기존의 그 보험회사에서 요구했던 요구자본 수준이 절대 규모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가용자본도 늘어났지만 그 요구자본 자체가 예전 기준의 IFRS4 기준보다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회사의 요구자본은 그 기존의 그 RBC 제도에서 있었던 회사랑 지금 회사는 사실 실체는 거의 동일한데 회사 요구 자본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회계조도의 변경에 따라서 거의 2~3배가 늘어나 버렸는데 자본성증권의 후순위채나 신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절대 금액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요구 자본 1조였던 회사가 1,000억을 발행할 때 상황하고 지금은 그게 뭐 3조가 돼서 1,000억을 발행하면 예전에는 그게 뭐 3%였는데 지금은 그게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캐피탈 마켓에서 돈을 끌어오는 것도 굉장히 제약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해약금 준비금 제도라는 게 생겨가지고 실제 이제 뭐 물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최초에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저게 이제 그 송금 산입이 돼서 세금은 내지 않고 그리고 배당을 제한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고 회사가 이제 신계약들을 굉장히 많이 팔게 되면서 원가하고 시가 차익이 많아지면서 해약금 준비금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배당을 못하는 회사들이 생기게 되고 또 신계약비 그러니까 시장 경쟁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1200% 룰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생기게 되다 보니 신계약비 집행 기준을 바꿔서 신계약비 집행하는 것들을 2년에서 최초 2년에서 뭐 5년, 7년, 3년, 5년, 7년을 늘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가정 이슈가 많다 보니까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저런 논의들이 계속될 거고 앞으로도 또 어떤 형태의 시장의 반응과 또 감독기관의 보험사들의 대응들이 계속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잘못했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최선의 의사결정을 했지만 그 최선의 의사결정에 대응되는 방식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감독기관과 보험사들이 감독기관은 감독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보험회사는 보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 양식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변화된 신제도에 대해서 개별 시장 주체들의 행동 양식이 성공적인 그 어떤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화의 결과가 사실 굉장히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좀 과도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들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현명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면 좋겠다. 그리고 단기적인 실익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발췌 맞먹는 토론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토론 기회를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준비하신 것들을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제한 시간을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뒤에 두 분께는 5에서 10분 내로 토론해 주시기를 예,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권상무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그림자 AG48이나 PBR 같은 규제가 소위 이제 캡티브 형태의 재보험 활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가평가 제도 도입의 자연스러운 규제 시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섀도우 인슈런스한 용어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섀도우 파이낸스, 뭐 섀도우 뱅킹 여기서 차용이 된 것 같은데 목적은 뭐 둘 다 위험 해칭이라는 목적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이나 당국의 생각은 이 두 개가 좀 차이가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우리 보험연구원의 김석영 박사님 마이크를 넘기. 네, 보험연구원의 김석영입니다. 예. 그리고 앞부분 페이지는 그냥 뭐 서머라이즈 한 건데 시간이 없어 하시니까 넘어가고 다만 저도 똑같이 섀도우 인슈런스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또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한국 그 영어권 사람들이 말할 때 섀도우가 우리가 아는 그림 잘목을 말고 또 다른 의미로 가지는 것은 혹시 아닐까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발표자께서 발표 내용이 보면은 그 영문을 하나 넣으셨는데 거기 보면은 그 NAI 뭐지죠? 뉴욕 디파트먼트 오브 파이낸스 서비스에서 한 내용을 쓰는 보면은 보통 우리가 위험을 증가할 때 트랜스퍼란 말을 쓰는데 그 표현을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는 트랜스퍼란 말을 써놓고 뒤에 문장은 시프트란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트랜스퍼와 시프트의 차이는 또 뭘까? 그런 어감의 차이가 섀도우 인슈런서의 어감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영어 짧은 저로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랬고 근데 제가 그 건상무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보험은 원보험의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원보험은 정말 리스크 트랜스퍼를 목적으로 한다면 재보험은 그것도 하지만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발표자분께 보여주셨던 MR830하고 AG38을 아무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재보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보험 계약자 이익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게 이슈였었어요. 보험 계약자 이슈가 되지 못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최초의 보험 계약자 이익이 보호가 안 된 데에서 과도하게 어떤 MR3830이 들어왔고, AG38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보험을 하니까 재보험 과정에서도 거기서 또 계약자 보호가 안 된 데였던 거지, 그 섀도우 인슈를 하면 그게 불법이란 말은 없었어요, 얘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좀 찾아봤는데 그 충분한 담보를 보증한다는데 그 충분한 담보를 보증이 누구냐니까 재보험사가 하는 거예요. 원수사가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은 감독 당국은 누구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돈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뭐 저 껍데기 회사 보낸다 하더라도 껍데기 회사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오케이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다면 문제 없다는 거였어요. 이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모 회사에서 제가 특정해서 이름 말 안 하겠는데 재보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싼 재보험료를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베스트리라고 잘 아시죠, 그죠? 베스트리라는 재보험사에 출제를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실 거고. 근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수사가 재보험금을 청구했죠. 그랬더니 그 말레이시안 재보험사가 배째라 하면서 파산 선고를 해버렸어요. 돈 안 줬어요. 그러니까 감독당국이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재보험사를 견정할 때는 신용등급이라는 그런 걸 되게 규제를 강화를 합니다. 그 말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돈 받을 수 있는 곳에 하라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좀 적용이 안 된다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나라도 지급이력 제도가라는 것이 1999년에 도입됩니다. 우리가 97년, 8년 IMF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대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지급이력률 150% 이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는 여기 나오는 것은 요구자본분의 가용자본인데 가용자본은 솔직히 말해 잘 가지고 있는 돈이고 요구자본은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인데 그 당시 계산을 가장 심플하게 말해서 준비금 더하기 위험보험료였어요. 그 준비금 100, 위험보험료 100. 그러면 내가 150 이상을 가지려면은 가용자본을 300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회사가 150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50을 은행에서 빌려와야 돼요. 그런데 보험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식을 보니까 저 위험보험료 그 당시 준비금은 재보험 출제가 안 됩니다. 위험보험료 빵을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위험보험료를 100%를 출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준비금 100분에 가용자본 150대가 150%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많이 나는 보험을 출제를 해버리면 거기서 가지는 이익을 내가 다 잃게 되잖아요. 그죠? 또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수사들이 재보험사를 불러가지고 야, 나 다 줄 테니까 너 이익 나면 99% 나한테 돌려줘.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버스 타고 가는데 친구가 돈을 빌린 사람이 버스 타고 왔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빨리 친구가 돈을 다 갚는 거예요. 그거 보면 내가 뺏기는 친구 배 다 똑같은데 당연히 빚 갚아버리는 거야. 그거 똑같은 구조였어요. 그렇다 하고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면 저 당시에 2000년 초반 당시에 위험보험료에 대해서 그 당시 업계 평균 손해율이 한 80%좀 됐어요. 그럼 100에 출제라면 20이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20에 대해서 1%를 재보험사가 먹으면 0.2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사 입장에서는 0.2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150을 빌려면은 1%만 해도 15예요. 1.5예요. 뭘 하겠어요? 당연히 저걸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원수사들이 이 제도가 도입되니까 갑자기 비율이 안 맞는 회사들이 이 제도를 막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독 당국은 당황했죠.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해서 그때부터 재보험사에 대해서 선글라스 끼고 이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못하게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그림자 규제를 어떻게 뭐 팔을 비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틀림이 당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출제하는 걸 50%만 인정하겠다. 못하게는 안 하고, 왜냐면 또 정말로 리스크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뭐 사망보험 받았는데 정말 됐다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를 약간 고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에서 2009년도에 10년이 지난 2009년도에 RBC 제도가 도입됩니다. 아까 제도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첫 번째 제도 도입한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강하게 때린 거고, 두 번째는 좀 정확하게 하려가 이렇게 공식을 만듭니다. 요구 자본을 단순히 준비금과 이연보험료가 아니라 이 네 가지로 신종, 시장, 보험, 운영위험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저희 제도가 딱 도입되자마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효과가 있을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논문을 썼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발표자께서 하시는 논문과 거의 똑같은 목적의 논문인데, 저는 제도만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증명을 한 거였고, 여기서 하시는 거는 이미 시행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데, 계산해 보면 효과가 없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기 제곱도 있고 루트도 있고 해가지고 또 요소가 4개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사는 추정컨대 중소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출제를 많이 해요. 과도하게.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 정도에서만 하고 있지 실제로 거의 안 합니다. 이렇게 제도를 통해 효과가 없도록, 아비트리지 프리가 없도록 만들음으로써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보험사들이 안 하느냐? 아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그 밑에 있는 거는, 만약 글로벌 회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A와 B 두 나라의 자기 자회사가 있는데, A는 세율이 높고 그 대신 요구 자본이 낮아요. B는 세율이 낮고 요구 자본이 높아요. 그럼 두 개를 각각 계산해 보면은 총 비용이 나옵니다. 어느 게 더 높은지를. 그럼 나중적으로 보내면 돼요. 만약에 A국의 총 비용이 높다면은 보내버리면은 A국에 있는 자회사는 이익이 줄어들지만은 B 회사는 이익이 늘어나고 토탈로는 그 그룹의 이익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그룹은 당연히 하겠죠, 이걸 갖다가.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보험사들이 다들 뭐 주식회사면 주주가치 극대로 하지 안 하면 오히려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이 일을 했었어요. 했었고 몇천억을 했었어요. 제가 이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들은 다 어떻게 보면 아비트리지 프리를 찾아가지고 제도적인 레귤레이션 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건상무님 말씀 안 하시지만은 호련지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그 지표상에 안 나타나요. 어딜 봐도 알 수가 없죠. 이게 재보험 출제를 얼마를 보내고 얼마를 받고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타납니다. 이게 다 B2B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보험 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무적이고 정성적인 의사결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발제자께서 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그 최초의 제도 도입과 제도에 보완하는 것들 보면은 그 아까 우리 건상무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지 말라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계약자 보호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었고 그 감독 당국이나 금융 당국들도 그 제도 규제 풀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그걸 못하게 하려면 아예 아까 말했던 버뮤다라든지 그들을 없애버리든지 아예 보호를 막아야 되니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시발점이 됐을 때 과도하게 준비금을 써야 되는 것이 최초의 시발점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또 여기 잠깐 지적하고 싶은 그러면 그 전에는 안 했었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 전에도 제도 인슈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준비금이 확 늘어나니까 늘어나니까 좀 더 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물량이 뭐 큰 변화가 늘었다는데 물량 변화가 없는 것이 진짜 원수 보험료 규모 자체가 늘어가지고 늘어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아까 중간에 살짝 나온 게 그 리스트릭티브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거기는 정말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규제 풀인 그 어떤 그 범위다 근데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막으니까 진짜 나타나기 당연히 못하게 되니까. 근데 거기 있는 한은 뭐 아까 최초의 제도 도입과 그런 거 상관없이 보험사들은 이미 많이 하고 있었고 이게 또 최초의 그 제도 도입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이 해야만 되는 구조였고 거기서 또 시발이 걸려하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 넣은 거는 며칠 전에 우연찮게 들은 이야기인데 KFC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본사를 갖다가 텍사스로 옮긴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텍사스 프라이드 치킨으로 바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림도 하나 그려봤어요. 저 텍사스를 배경으로 그 카우보이 모자를 쓴 저도 그려봤는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구조예요.
그 회사는 입장에 봤을 때는 텍사스가 되게 세금이 싸요. 그래서 다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 두거나 보험사들이 그 섀도우 인슈런스 하는 거나 저는 차이가 없고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연구를 더 추가를 하신다면은 실제적으로 규제 차익이 얼만큼 줄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계리적이든 재무적인 분석을 먼저 하고 좀 진행하셔야 좋을지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저는 여기를 다 규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와 똑같은 아까 거의 똑같은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닐까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작년에 영업이익이랑 수입 재보험료 굉장히 선방했는데 주식을 파시면 안 되죠. 예. 살까요, 살까요, 계속. 예. 그 어쨌든 규제가 크게 이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궤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어쨌든 이 연구에서는 주 단위의 규제의 차별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유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기업 그러니까 보험사의 준비금 이전에 대한 그런 전략을 유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효과를 사실 본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 맥락이 좀 차이는 있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그 세 번째 우리 이화여대의 안재훈 교수님 예, 토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제가 질문하면서 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토론을 맡은 이화여대 안재윤이고요. 저 앞에 연사분이랑 두 분 토론하신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통계학과에 있어서 그냥 선량한 통계하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이제 논문 읽으면서 그냥 배웠는데요. 그래서 좀, 네. 그래서 뭔가 준비해 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전문적인 자료일지도 몰랐고, 복장도 이렇게 오면 될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지금, 네,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도 오고 약간 긴장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만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아까 김석영 박사님이 버스 강도 얘기하면서 위험을 전가시켰다고 했는데, 그러면 손해율이 80%니까 20%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으면은 모두가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때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였는지가 궁금하고요. 섀도우 인슈런스를 통계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자회사에게 넘겼다고 하면은 규제가 똑같이 자회사에도 똑같이 들어가고 모회사에도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리저브 자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95% 콘탈 같은 거 하라고 하면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사각지역인 곳에 가서 이제 그렇게 아끼는 건데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앞에 두 분은 정당한 기업 행위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논문으로 볼 때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리저브를 불법적은 아니지만 우회해서 줄여서 소비자의 위험을 높이는 나쁜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것은 제가 요즘에 총균세를 뒤늦게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고 뒤늦게 이 현상을 관찰해서 실험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러니까 실험 같은 게 좀 보였는데 과연 보험회사는 가만히 규제 없이 놔두면은 어, 나쁜 짓을 할까 착한 짓을 할까 그러니까 그런 게 드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적정한 준비금이 있는데 준비금이 아주 높은 확률 그러니까 아주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막는 건데 아, 그냥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준비금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통계적으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제도가 바뀌었었잖아요.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하도록. 그래서 그러면은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으로 위험을 전가시켰으니까 요 작은 실험에서 봤을 때는 회사는 그냥 근데 좀 위험이 있더라도 당장 이익이 많이 나는 것에 좀 더 쫓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몇 가지 이거는 오늘 여기 와서 많이 배웠고요. 요거는 이제 와서 배우기 전에 그냥 글만 읽고 한 질문인데요. 여기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했는데 왜 화재보험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화재 보험은 아닌가 하고요. 그다음에 타임 시리즈로 분석을 하면 더 좋을까 했었는데 네, 그냥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게 모델 자체가 이미 타임 그 이펙트가 고려된 모델이기 때문에, 예, 타임 시리즈만 이제 뽑아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모델 자체에 아마 그게 좀 내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모델 측면에서 좀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그몇 가지 좀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혹시 윤 교수님께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코멘트에 좀 첨언하시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은 영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한번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되게 훌륭하게 토론을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많이 배우고 슬라이드를 받아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도 다짐을 했는데 이제 저도 섀도우 인슈런스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되게 부정적이고 사실 규제적으로 이코노미 리저브보다 뭐 세네 배로 알려주고 뭐 권상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5배나 많은 리저브를 이제 보험사들이 쌓도록 이제 요구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들을 선택을 하는 건데 이제 너무 섀도우 인슈런스라는 용어 자체도 부정적이고 이거를 마치 되게 부정적인 투로 어 이렇게 딜리버가 된 것 같아서 저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섀도우 인슈런스라는 액티비티가 10년 동안 되게 많이 증가를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LDTI나 뭐 모든 것들이 조금 이제 룰 베이스드에서 프린시플 베이스드로 가는 그 과정에 있고 이거를 타겟하기 위해서 PBR이 생겨났는데 어 섀도우 인슈런스 자체가 이게 나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섀도우 인슈런스라는 게 있어서 이런 프린시플 베이스드의 레귤레이션을 했더니 과연 섀도우 인슈런스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이 룰의 효과성 이런 거를 그냥 보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섀도우 인슈런스가 뭐 엄청 나쁜 거다. 뭐 그래서 이게 뭐 폴리시 홀더의 세이프티를 되게 뭐 위험에 빠뜨린다. 뭐 어떠한 뭐 그런 가치 판단을 하는 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액티비티가 있었고 이거가 뭐 규제 당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타겟하기 위해서 이런 룰들이 생겼고 근데 뭐 이 섀도우 인슈런스 액티비티는 줄지 않았더라. 어떤 그런 observation을 다큐멘트하는 논문 정도로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혹시 뭐 발표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거기 모델의 결과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통제 변수, 이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제 특히 이제 재무 특성이죠. 그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 보시면은 이제 기업의 특성 변수를 고려해서 이제 섀도우 인슈런스 쪽으로의 전가 양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보신 건데 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첫 번째 변수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거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나머지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실 굉장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인즉슨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시간에 걸쳐서 의외로 섀도우 인슈런스 쪽으로 전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늘어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더라. 그렇다고 하는 것이 제도에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 나머지 설명 변수가 유의하지 않다면 혹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다른 변수로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 있었는지 한번 좀 궁금하긴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권상무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PBR이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본량을 산출한다. 준비금을 산출한다. 결국에는 이제 월스 케이스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가지고 준비금을 산출하면 원래 요구되는 양이 실제로 필요한 준비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유인이 발생한다라는 걸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스토캐스틱한 방식이 가정에 따라서도 사실은 굉장히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시뮬레이션 돌린다는 거는 가정이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가정에 따라서 준비금 우리가 규제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 책임 준비금의 크기가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의 토론자께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윤 교수님께서 그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두 번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섀도우 인슈런스가 디펜던트 베리어블일 때 뭐 컨트롤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는 없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가 되게 많이 통용되는 그런 컨트롤들을 집어넣었고 사실 그 컨트롤들이 유의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어텐션을 주진 않았는데 한번 그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분은 어쨌든 예 스토캐스틱한 방식의 그러니까 PBR이 이제 그런 형태인지는 정확하게 네.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질문 그-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안 교수님께서 그 왜 라이프 인슈런스냐, 파이어 인슈런스는 안 되냐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파이어 뭐 난라이프 인슈런스죠. 통칭해서 일반 보험은 훨씬 더 많은 재보험이 있습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재보험이 있고요. 제가 그걸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숫자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의 그 수재 보험료를 100원을 받으면 이런 그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나가는 또 다른 형태의 그 해칭 코스트가 10원 이상 듭니다. 100원 받아서. 이게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난라이프는 굉장히 많고요. 라이프가 오히려 굉장히 재보험이 적은 케이스입니다. 네, 굉장히 적은 케이스고요. 이게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준비금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required capital 요구 자본하고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분포를 이렇게 그리면 통계학과시니까 분포를 그리면 이게 퍼센트 예를 들면 바를 본다면 75 통상은 준비금은 평균 수준에서 조금 더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상 이제 17 컨셉으로 말씀드리면 best estimate liability에다가 risk adjustment를 더해서 그게 통상 75%바 정도 수준이고요. 캐피탈 리콰이먼트인 이제 그 리콰이드 캐피탈은 거의 뭐 99.5%바를 쌓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금 수준은 그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계약들에서 얼마만큼의 캐시아웃이 발생할 것이냐를 보는 뷰이고요. 예, RBC나 킥스는 이제 회사에 어떤 샥이 왔을 때 99.5% 샥이 왔을 때 회사가 얼만큼의 돈을 들고 있으면 인솔벤트 하지 않느냐를 보는 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는 그 두 개를 약간 혼동하신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아까 전에 준비금의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그 원가법 준비금을 그냥 100을 쌓으면 되는데 갑자기 사망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인 리스크고 사망은 모텔리티 임프루먼트가 있지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빠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겠지만 통상 안정적으로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준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거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은 이런 모든 사태의 근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대비해서 회사가 이제 릴카이 캡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아까 이제 미국에서도 RBC 제도를 통해서 보험위험과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절해서 적절한 자본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별도의 영역입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정 교수님께서 물어보신 이제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에 이제 뭐 가정 변경해가지고 그게 뭐 변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세븐틴에서도 명확하게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베스트 에스티메이트 라이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그 미래의 그 예상 가능한 일종의 스토캐스틱한 시나리오에서 산출된 준비금을 쌓도록 돼 있어요. 그건 이론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매 시점별로 손해율 가정의 분포가 있을 것이고, 랩스가 관련된 분포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또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 모든 시나리오를 모두 다 담아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아마 양자 컴퓨터가 나와야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기본적인
인슈런스 어썸션, 그러니까 보험 손해율이나 해지율 이런 것들은 다 디터미니스틱을 쓰고요. 그나마 하나 스토캐스틱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금리 관련된 금리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 거냐. 그것도 이제 지금 킥스에는 이제 뭐 금리 하향, 뭐 상향, 뭐 이렇게 평균 회귀 뭐 이런 몇 가지만 정해서 하거든요. 그건 또 뉴욕 세븐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한 몇 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하는 게 있고요. 또 그거를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게 네스티 스토캐스틱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스텝별로 그나마 한 시나리오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금리 시나리오 10개를 잡으면 그 10개에 또 10개씩을 뿌리는 거죠. 100개가 되고 그 다음에 1000개가 되고 이게 타임이 지나가면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그 모델에 대한 그 퍼포먼스 이슈가 굉장히 크게 들고 이게 또 다 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스토캐스틱과 디터미니스틱이 굉장히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인슈런스 어썸션은 거의 대부분 디터미니스틱이고 그 할인율 관련된 사항들만 일부 스토캐스틱 어프로치를 쓴다. 그게 이제 실무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두 분 토론자분들 좀 첨언하실 게 예. 따로 없으시면은 우리 플로어에서 우리 김원수 교수님 질문 있으신데 먼저 김원수 교수님 하신 다음에 이제 안 교수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있으면은 좀 주십시오. 예. 그 우리 윤지영 교수님이 오셔서 약간 우리 이 분위기가 조금은 뭐 크리티컬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논문 굉장히 좋게 봤고요. 아까 그 총균세 얘기했지만 그 노벨 작년에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이 썼던 그 2002년도 AR 페이퍼를 보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책이 이제 Why Nations Fail 보면 사실은 이런 규제에 관련돼 있는 거기도 규제와 관련돼 있는 거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내레이티브는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레이티브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한국은 우리가 규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우리는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 이런 연구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어떤 규제가 도입되었는데 그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했냐 이런 페이퍼는 한국에 거의 없어요.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보고 많은 오늘 학자분들이나 대한민국에 도입된 수많은 규제들이 과연 규제의 목적을 달성했는가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과제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70% 정도는 규제의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규제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산업의 코스트로 발생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페이퍼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실제 페이퍼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이런 페이퍼에 굉장히 좀 정교해야 되는 지금 초기니까 여기 이제 AG48 같은 경우에 하이 퀄리티 에셋을 담보를 하라고 사실은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 규제에 대해서 이 규제를 어겼을 때 보험회사가 받는 제재가 어떤 건지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규제들이 규제가 있고 제재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피감 기관 또는 규제를 받는 기관들이 별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 AG48이 도입되었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3년 유예 기간이 또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전면 의무화는 2020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가 진짜 의미를 가지려 그러면 2020년 정도의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보험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실은 이 섀도우 인슈런스 사실은 섀도우 인슈런스라는 말이 우리 그 섀도우 규제 우리가 섀도우 금융이라는 거하고 좀 약간씩 달라요. 우리가 이제 그림자 규제라고 얘기하는 섀도우 규제는 없는 규제를 만드는 게 사실은 그거고 이건 지금 섀도우 인슈런스는 실제 보험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지금 현재 데이터 피리어드로 나와 있는 이 데이터 상으로는 대부분 또 이 이제 그 계약이 재보험자와 이제 원보험자의 계약이 트리티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봐서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이제 그 내레이티브를 좀 보시면 연구가 훨씬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연구는 사실은 미국 그 보험학회에서도 장기적인 연구가 잘 없어요. 어떤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는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서 좋은 연구하셔서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 후보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네. 예, 좋은 격려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격려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 그 안 교수님 질문 있으셔가지고 안 교수님께 먼저 답변 좀 드릴까요, 그러면? 예, 답변 먼저 좀 듣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학술적 논문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뭐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다큐멘트를 한 그런 오브젝티브한 그런 페이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김원수 교수님 말씀대로 PBR이 2020년인데 저희 데이터 피리어드가 2021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 이 이펙트를 보려면은 이제 최근에 이어를 인클루드를 해야 사실 그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넥스트 스텝이고,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 교수님께서 좀 질문을 네. 예, 주시겠습니다. 예. 저 질문 아니고 아까 권순수 상무님이 말씀하신 거가 제가 아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깊은 연구를 한 건 아닌데 조금 논문 몇 개를 봐서 아까 네스티드 몬테칼로 방법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시나리오가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아서 기하급수적으로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계산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한 가지 시나리오를 꽤나 정확하게 가져가려는 방법인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리스트 스퀘어 몬테칼로도 아시죠?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나리오를 부정확하게 생성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 대신 데이터는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인 방법 혹은 인공지능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혹시 그렇게 하면은 시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그거 쓰시는지가 궁금해서. 예, 너무 학술적인 건 또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그죠? 예. 그 혹시 플로우에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예, 한 분 계신데요. 저기 이승준 박사님. 예,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지금 보니까 이 논문 이 시발점이 이 트리플 X하고 A 트리플 X하고가 그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되면서 이제 섀도우 인슈런스라고 불리는 이제 규제 차익을 노린 행위가 급증했다는 것에서 착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논문 전개 과정에서 결국은 이 PBR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과연 트리플 X하고 A 트리플 X가 섀도우 뱅킹을 정말 증가시킨 원인인가? 그걸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섀도우 뱅킹이라고 이제 통쳐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비규제 자회사에다가 몰아주는 거하고 이제 밸리드한 레인슈런스하고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걸 구분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밸리드 레인슈런스가 그 대다수였다면은 당연히 PBR을 도입해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섀도우 인슈런스라고 불리는 데에서만 지금 이렇게 좀 뭐랄까 가림을 탈 수 있는 그런 매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4페이지인가 이 미국 생명보험사가 이제 섀도우 레인슈런에 전가한 이 액수가 2002년 110억 달러에서 2012년 3,600달러까지 뭐 이렇게 33.1배 증가했다는데 이 딱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요. 이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나면서 미국도 뭐 서번시 머더나이션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굉장한 그 규제 그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서번시는 이제 준비금이 아니고 이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지급 능력 관련된 규제이기 때문에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금융위기에는 굉장히 그 변혁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 통계 모형에다가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용어 섀도우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뭐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보통 이 섀도우 뱅킹이라는 말도 쓰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림자 규제란 말 썼어요. 다 모두 이제 규제하고 관련된 용어들이긴 한데 이제 그림자 규제라는 말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인 것 같고 섀도우 뱅킹이 뭐냐면은 결국 이 규제를 안 받는 영역에서
뱅킹의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섀도우 뱅킹하고 또 다른 또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규제를 갖다가 피하기 위한 그 면에서, 그러니까는 원래 인슈런스의 기능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규제 편하기 위해서 다른 그 리인슈런스 쪽만 이렇게 그 규제 차익만 노리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섀도우 뱅킹하고 또 이렇게 패러렐한 그런 개념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섀도우라는 말을 쓸 때는 좀 그런 말을 좀 그런 그 개념상의 차이를 갖다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쨌거나 모든 섀도우는 다 규제하고 관계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 제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뭐 사실 약간 오바돼 가지고 뭐 답을 좀 해주실 게 있으면은 답을 간단히 해주시고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리플 X랑 A 트리플 X의 결과로 섀도우 인슈런스가 증가를 하였다는 게 이제 뭐 인더스트리 리포트나 뭐 아카데믹 페이퍼의 그냥 컨센서스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거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거를 그냥 갖다 쓰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이 IFRS나 지금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컨파운딩 이벤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어 픽스드 이펙트로 이런 거를 조금 컨트롤을 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델리케트한 어떤 트리트먼트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이제 이 섀도우 인슈런스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뭐 그림자 금융 뭐 이런 말은 있지만 섀도우 인슈런스를 금융자 보험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직 뭐 아까 권상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되게 비슷한 개념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딱 이거를 뭐 그림자 보험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뭐 미국과 한국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네, 오늘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 그래서 주신 뭐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이게 조금 얼리 스테이지긴 하지만 논문을 더 좋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그림자 보험, 뭐, 제가 봤을 땐 그림자 재보험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보험사가 액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 새로운 개념과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어, 학술적인 그 목적에 맞게, 좋은 토론과 발표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산학 세미나의 가치가 또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달에 이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